자연의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희생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종종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날개가 부러진 척 연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도 새끼도 포식자에게 모두 잡아먹힐 만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날개가 부러진 척 연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포식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더 멀리 날아가 버리는 방법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인간도 결국 동물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상대, 본능적으로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멀리 도망치는 방법이 때로는 대놓고 맞서 싸우는 것보다 더욱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인생은 평생 동안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인생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수도 없이 있었고 이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찾아 어퍼컷을 꽂았으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날개가 부러진 척 연기를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역시 가족을 위해서였네요. 제 어린 시절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렸을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었을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이해심이 더 넓어질수록 단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굴었을까요? 예전에야 워낙 가부장제가 심한 사회였고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이 어느 수준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개차반도 저런 개차반이 없다고 혀를 찰 정도면 아버지의 폐악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려나요? 변변찮은 직장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사는 것. 마누라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다방이니 술집이니 돌아다니면서 되도 않는 여색을 즐기는 것. 자식이랍시고 둘이나 낳아놓고 애비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팽겨 쳐놓고 있는 것.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서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아버지를 들이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학습된 잔잔한 공포감 때문이었죠. 학습은 참 무섭습니다. 개들한테 앉아 하고 시키면 개들이 앉아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앉아를 훈련할 때 내가 이렇게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면 주인이 나한테 보상을 줬었는데 그 수많은 기억들이 학습되어서 동작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당연하다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아, 이거 다음에는 이거가 나오겠구나. 아, 이 행동이 있었을 땐 이 행동이 꼭 같이 나왔었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라 있는 것. 제가 톡톡사연이라는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성우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습이 무서워요. 학습이 무섭다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럼 저희 가족한테 학습된 공포감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아버지의 손찌검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구석을 내팽개치고 밖에서 나돌고 돌아온 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뺨을 올려붙여도 어머니가 꼼짝도 못하는 이유, 방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벌 떨면서도 지켜보는 저희 남매에게 어머니는 항상 어디 도망쳐 나가 있으라고 손짓을 하셨고 그 손짓에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는 척을 하면서 논두렁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발목이 잡힐까 봐서요. 저걸 뜯어 말렸다가 얼마나 더 큰 화가 돌아왔는지 저희 가족은 이미 수도 없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아무도 쉽사리 그 폐악질에 제동을 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뭐 그 인간이 손찌검이 어머님한테만 뻗쳤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의 기분이 상하면 누구든지요. 종종은 제가 타깃이 됐고 최대한 여동생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자 제가 대신 맞겠다 나서서 몸으로 때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밖에 나가서 같이 술을 마시는 동네 한량들이랑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에요.
지푸라기 불이 옮겨 붙듯이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화가 순식간에 끓어올랐고 가족들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그 불씨는 저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너도 네 아버지가 만만하게 보이냐는 말을 시작으로 무차별적인 손찌검이 시작됐죠. 제 어깨를 밀친 아버지 때문에 중심을 잃고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다리를 살짝 빈 제가 순간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보고 아버지도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는데 그때 동네를 순찰하기 위한 경찰차가 저희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고 마당에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 경찰들이 황급히 내려서 상황을 물었죠. 아이고 바쁘신데 뭐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애한테 뭘 했겠어요. 잠깐 그냥 발목을 삐어가지고 넘어진 거를. 내가 일으켜 주려고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얘가 왜 이러냐 오늘따라. 네가 일어나서 한번 똑바로 말해봐봐.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경찰들이 저를 붙잡고 괜찮냐고 물어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버지를 보고 저 역시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 잠시 넘어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고 경찰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진 몰라도 확실히 경찰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본 게 효과가 있긴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동안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니던 아버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잠잠해졌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구석에서도 그러고 다니는데 밖에서라고 그런 일 안 벌이고 다니겠냐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다니고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 싸움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경찰서를 밥 먹듯이 찾아가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아버지의 기억 속에도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는 잡혀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겁을 집어먹은 표정을 보게 됐어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주먹을 날릴 수 있을 때까지 난 제대로 날개짓을 할 수 없는 척을 연기를 하자고요. 한풀 꺾인 아버지의 기세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개차반이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뭐 뻔히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를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족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과 학습된 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아버지의 손찌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일기를 썼어요. 심하게 맞아 다리를 절뚝일 정도로 힘든 날에도 더 이상 이 방구석에 숨어서 혼자 고통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꼬박꼬박 온 가족을 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매일같이 이를 갈았습니다.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나중에 내가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절대로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저런 부모를 비춰야 하는 거울이라면 내 스스로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닮지 말아야지 하고요. 그 흔한 학원 한 번을 다니지 않았어요. 학원을 끝나고 눈을 감을 때까지 다른 지역까지 나가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들 공부, 아니 신분 상승에 진심이었고요. 이 좁아터진 시골에서도 1등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물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 곳에서 전 학원 하나 없이 매번 당당히 1등이 찍힌 성적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동생은 그런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자기 오빠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천사 같은 애였고 어머니는 능력이 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을 마냥 미안해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당연히 관심도 없으셨고요. 자식의 성공이 본인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이놈이 머리가 굵어지고 장꾀가 많아져서 슬슬 나한테 기어오를 싹이 보이진 않는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그것만 궁리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성공하면
저 인간의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복수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어요. 학원을 다닐 돈이 없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은 학교였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와 봤자 시끄러운 아버지와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어쩌면 전 동생에게 미안한 일을 떠넘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참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희 집 앞에 정말 아주 미약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어머니와 동생이 그 약한 불빛의 의지에 바들바들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고 제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둘 다 조용히 하고 어디 다른 데 있다 오라면서 그 엉망이 된 얼굴로 손을 퍼덕퍼덕 흔드는데 아직도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우리 제발 이렇게 살지 말자. 저 사람이 뭐라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도망치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릴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잠든 캄캄한 밤에 제 고함 소리에 깬 아버지가 뛰쳐나와 무차별적으로 저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 정도가 심해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가정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던 때도 아니었고요. 집안에서 일어난 싸움 정도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잘 얘기해서 해결하셔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통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도 뻔뻔한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낳은 자식 말 안 들어서 훈계 좀 한 거 가지고 왜 경찰까지 부르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유난인지 모르겠다는 뻔뻔한 소리나 짓거렸죠. 아버지의 그런 당당한 태도에 또다시 사람들의 여론이 아버지에게 넘어가는 눈치였어요. 때리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멍이 들 수도 있지 하는 얘기를 하면서 괜히 집안 싸움 시끄러운 일로 만들지 말고 적당히 훈계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경찰서 한복판에서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어요. 아, 어쩌면 우리가 이 지독한 인연을 끊어낼 수도 있는 기회는 이번에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아니라고. 이대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내일은 그 자리에서 시체 치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맞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고함을 치니까 아버지가 당황해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애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황급하게 제 입을 막고자 하더군요. 지금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병원 가면 우리 가족이 아버지한테 맞았을 때마다 진료받았던 기록 다 남아있다. 가서 확인해 보셔라 하니까 경찰들도 조금씩 주춤주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 경찰서에서 저도 기인을 만났어요. 대강 훈방 조치만 하고 보내려고 했었던 경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고 아버지가 너 지금 미쳤냐고 제 손목을 꼭 틀어잡을 때 누군가 탁 하고 아버지 손을 치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처음 보지만 딱 봐도 높아 보이는 경찰. 다들 인사를 하더군요. 네, 그 경찰서의 서장님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제정신이야? 지금 가족이 피해당한 사실이 뻔히 있는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줄 생각이야? 애 말 안 듣는다고 다 이런 식으로 훈육하면 우리 애는 벌써 저 세상 갔게? 이러니까 우리 서에서 조사 똑바로 안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어딜 가요? 그쪽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이에요. 저기 가족들도 다 다시 앉아서 진술하세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습니다. 서장의 말 한마디에 경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저희 가족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아버지를 응징하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난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온 어머니와 저에게 서장님은 자기 지인인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줬어요. 당연히 가정폭력이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번에도 겁만 주고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진단서 외에도 일기와 같이 꾸준하게 모아둔 증거들을 제출한 덕분에 아버지가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사이에 경찰서장님과 서장님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형 집행을 받아내고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고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말도 안 되게 고통받았던 사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래도 네가 그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잘 모아둔 덕분에 나도 변호하기 훨씬 수월했어. 힘들게 살았던 만큼 좋은 사람들아. 이제 발목을 붙잡는 족쇄도 사라졌으니까 훨훨 날아다니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사는 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저희 진로를 정하게 된 게 감히 그 순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가 무기가 되어 승소하고 저와 나에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던 변호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죠. 성적이 꽤나 좋았기에 학교에서는 의대에 진학하라는 것을 원했지만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명확한 목표에 한순간도 흔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법대에 진학을 하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을 보는 것, 대학을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심거리는 다른 곳에 있었죠. 경제적인 문제요. 대학은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종종 톡톡 사연에 보면 어려운 시절에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 공부를 병행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저 존경스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가 의무였다면 대학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특히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법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는 것이 결국 이후에 시험 합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지 더 죽자사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 전장에서 전투에 최선을 다해 임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였죠. 저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최소한의 과외 정도는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라면 일도 공부도 둘 다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솔직히 학교를 관둘까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제야 새 식구가 아버지 없이 처음으로 행복한 날들을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학비는 고사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만 되더라도 빠듯한 상황. 급하게 휴학을 결정하긴 했지만 매일 그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가족의 행복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생각보다 너무너무나도 많았죠. 그렇게 학교를 관둬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저의 결정을 말렸던 건 다름 아닌 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 학교를 관두고 나도 일을 시작할 거다 얘기를 하니 동생이 울면서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는 끝까지 공부하라고요. 오빠, 나야 공부 머리도 없고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 나 대학 갈 생각 없어. 집안 사정이 이래서 대학을 가지 말아야겠다 결정했던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나 혼자서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난 공부랑은 영 안 맞으니까 그냥 빨리 일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자 하고. 엄마야 보험사에서 보험료 나오고 학비 모자란 게 있으면 나도 보탤 테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오빤 끝까지 오빠 공부 마쳤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야, 응?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나도 오빠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학교를 관두게 되면 누워있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하시겠냐며 살면서 여동생이 제 의견에 반기를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고맙게도 저를 말려줬습니다. 저야 당연히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죠. 저라고 학교를 관두고 싶었겠냐고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빠가 돼서 동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을 하기는커녕 동생의 희생을 통해 제 인생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다시 복학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병실에 가서 누워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부여잡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죠.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가족이 흔들리는 거다. 절대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말자고요. 어머니의 투병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합격자 발표를 딱 일주일 정도 남겨뒀던 상황인데요. 조용하고 초라한 빈소가 될 뻔했었는데 어떻게 저희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경찰서장님과 변호사님이 찾아와 주시고 근조 화환도 보내주신 덕분에 그래도 큰 힘이 되었고요. 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분 모두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범죄자, 피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냐면서 이제는 사람 눈만 보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많이 보인다면서 너는 될 놈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더군요. 어머니 빈소에서 절대 울지 말자고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정말 열심히 살자.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저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내 하나뿐인 여동생, 내가 이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누구한테 다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렇게 오열을 했습니다. 두 분도 눈물을 훔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죠. 나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조의금함을 확인해 보는데 합격은 빤히 하지 않았냐면서 학비도 보태 쓰라고 경찰서장님과 변호사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봉투에 담아 주신 것도 확인했죠.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누워서 정말 푹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지 않을 정도로 푹 잠들어 본 게 언제인지 싶을 정도로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저를 믿고 뒤에서 든든하게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죽음이 저에게는 각성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동생도 공장 안에서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높은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저도 우수한 성적으로 로스쿨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근처에만 가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해 있으니까 로스쿨 제도로 넘어가고 나서 변호사 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시험을 쳐본 입장에서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피똥싸게 준비했고 시험 기회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초시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관두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동생의 도움을 조금은 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학교를 오래 다니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고 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동생의 짐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고요? 사람이 확실히 뭐가 됐든 문제에 덤벼들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하는 모양이에요. 시험을 보는 내내 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거 떨어지면 다시는 시험 안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정말 초시에 간당간당하긴 했지만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됐거든요. 합격 소식을 동생이랑 같이 확인하는데요. 더 잘된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판검사 임용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훌륭한 길을 걷게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동안 죽어라 살아온 인생에 조금은 보답을 받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던 어린 시절,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던 모습, 병실에 누워있던 어머니, 네가 꼭 동생을 지켜줘야 한다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첫 월급 봉투를 고스란히 제 품에 안겨주면서 오빠 덕분에 그래도 아버지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고 저를 응원하던 여동생의 모습.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뿐이고 앞으로 제 앞에 수많은 역경이 남아있을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열심히 산 거 드디어 보상받았다 하는 마음뿐이었죠. 지금은 사법연수원 제도가 조금 변경되어 대한변호사협회 외에도 법원, 검찰청 등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역시 검찰청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그곳에서 연수를 진행했던 게 제 인생의 천운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 중에는 당연히 제 인생에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셨던 경찰서장님과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만나 뵙자마자 제가 이제 막 합격했지만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학비는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꼭 갚겠다고 얘기를 하니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어디서 연수를 하냐 여쭤보시더라고요. 검찰청에서 연수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 크게 놀라면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변호사님께서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전향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검찰청에서 귀한 인재를 잃었다는 소리가 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런 분과 인연이 닿은 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이쪽에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맥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며 검찰청 내에는 좋은 인맥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런 높으신 분들과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간의 연수가 무사히 끝나고 주변 친구들이 연수가 끝나자마자 자기 사무실을 개소하고 할 당시에 저는 로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한 것도 있고 그런 피해자들이 또 생겨나지 않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 그런지 저희 쪽에서는 상법이나 부동산 쪽 일을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이왕이면 힘든 분야보다는 지적재산권이나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관하는 쪽으로 가보면 어떻겠냐 추천을 해주셨지만 전 시험을 준비하면서 꿈꿔왔던 대로 대형 로펌들의 가정법과 형법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꽤나 큰 대형 로펌에서 가정법 분야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요.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지만 정말 모든 의뢰인을 저희 어머니나 여동생처럼 대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공부를 할 때는 또 몰랐던 세계였죠. 세상에는 저희 가족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생각하며 밤낮 없이 일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최소한의 생활비만 놔두고 모두 여동생에게 보냈어요. 여동생은 오빠가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줄 몰랐다며 깜짝 놀라 전화가 왔고 저는 그런 여동생에게 네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내 뒷바라지 해준 거 10배, 20배로 갚아줄 테니까 앞으로는 고생스러운 일 나서서 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라. 너도 네 인생 좀 살아라 얘기를 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겠네요. 제가 취업을 하고 나니까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동생이었어요. 제 뒷바라지를 해준답시고 혼기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빠로서 여동생의 인생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서 넌지시 물어봤죠. 만나는 사람은 없냐, 뭐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소개도 좀 받고 선도 좀 보고 해라 하고요. 처음엔 크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던 동생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 한번 선이나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제 동생이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동생이 외모도 참 예쁘고 마음씨도 선하고 조금 늦게 결혼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갈 수 있을 거라는 오빠로서의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을 몇 번 보러 다니더니 작지만 꽤나 내실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와 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만났던 모양이더라고요.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나갔던 선자리여서 그런지 상대방도 시간을 질질 끌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 저는 동생한테 오히려 잘 되지 않았냐, 뭐 그렇게 고민할 만한 이유가 있냐 물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그랬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더라. 살림은 해본 적이 있냐,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수 있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제 동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자기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 병원비에 오빠 학비에 가족을 위해 희생한답시고 그렇게 살았고요. 조금 더 벌면 하루라도 빨리 여동생이 힘든 일을 하는 직장을 관두고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오히려 결혼할 남자가 전업주부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다니까 오빠 된 입장으로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냥 제 동생 일이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 남편이 손찌검을 한다,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일찌감치 직장을 관두고 가정주부 일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간과했던 거죠. 제 동생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난 네가 하루빨리 힘든 일을 좀 정리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 입장으로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쪽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한데 그러지 말고 빠른 시일 내로 약속 한번 잡아봐. 남자는 원래 남자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어차피 너도 그 문제 하나 빼면 딱히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상견례 진행하기 전에 오빠가 먼저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어? 아무래도 결혼 생각은 있지만 직장을 관두는 문제나 이런저런 의견차로 망설이는 동생을 위해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한번 만나보겠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아 제부를 처음 보게 됐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좋게 보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자고 하면 나쁘게만 보이는 법이잖아요. 자수성가를 했다는 점도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이고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신 저희 동생을 배려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받아서 첫인상이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요.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버린 거, 그것도 이제 와서 새삼 참 후회스럽네요. 제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약간 시기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사업이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외에도 공동대표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안정적인 부분도 챙겼다고 하고요. 여동생의 눈에는 오빠랑 서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또 기죽지 않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렇게 약속 한번 다녀오고 나더니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마음속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오빠랑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순간보다 여동생 시집 보낸 날이 더 기뻤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너무 오버스러운 소리일까요? 그런데 혼조석에 앉아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동생을 봤을 때 제가 정말 아버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고생만 했던 내 동생이 저렇게 공주같이 차려입고 버진 로드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 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남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동생한테 받았던 게 있는데요. 단순히 월급만 주고 갚아 나가겠다고 그걸로 성에 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괜히 시댁에 가서 너는 뭘 해왔네, 못 해왔네. 적어도 그런 걸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신용도가 말도 못하게 오르거든요. 은행에 가서도 전문직 대출이라고 해서 의사 변호사는 대출 한도부터 달라져요. 제가 일하고 있는 로펌에서도 자체적으로 1%대의 금리로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당장 벌어놓은 돈이 없더라도 짧으면 1년, 길면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믿고 빌려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도 여동생 시집 보낼 때 그 덕을 많이 봤네요. 당장 모아둔 돈이 크지 않아서 동생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보탬을 주나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금방 갚을 거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할 돈도 보태주고 혼수도 다 제 돈으로 해줬어요. 여동생은 오빠가 벌어둔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받는 건 부담스럽다고 조금 모자라게 살아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전 그동안 받은 거 빚 갚는 것뿐이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시집 가는데 어떻게 뭘 부족하게 해주고 모자라게 해주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울면서 고맙다고 했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동생은 시집을 보내놓고 나서는 한동안 티끌 같은 걱정거리도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입장이고 또 열심히 벌어서 져놓은 빚도 갚아야 하고 누가 봤을 땐 이제부터 갈 길이 구말리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어머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 동생 잘 키웠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죠. 시집을 간 여동생과는 부쩍 연락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잘 살고 있냐고 제가 먼저 연락도 종종 했었는데요. 아무리 오빠라고 하더라도 시집간 여동생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제부랑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얘기를 하니까 요즘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바빠가지고 그것 좀 해결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변호사인 거 알지? 제부한테도 회사 관련해서 법률 자문 받을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네가 먼저 얘기해. 내가 제부한테 연락하면 괜히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압박 주는 것 같아서 부담 느낄까 봐 그것도 좀 그렇긴 하다. 우리 로펌에서 상법 관련해서도 승소율 엄청 높잖아. 사업하다가 그렇게 문제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넌 괜찮지?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결혼을 한 지 한 반년 정도 됐을 때였을까요? 어머니 기일이 한 두어 달 남아있는데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다 같이 얼굴 한번 보자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제부의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워낙 자기 힘든 얘기는 저한테 잘 안 하는 동생이니까 정말로 많이 힘든 일이 있긴 있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랐고 저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수임료는 받지 않을 테니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그런 일 있어서 그런 건지 동생 목소리가 이전보다 많이 어두워진 게 부쩍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동료 변호사가 갑자기 일을 관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맡아야 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서 동생 걱정이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신경도 쓰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쁜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동생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요즘 재부 상황은 어떠냐고요.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업자랑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자기도 듣기만 했다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거기다가 꽤 대형 로펌인데 확실히 승소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부가 저한테 양팔 걷어붙이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여동생도 자기도 들은 거라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이런 일로 먼저 연락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생각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도 동생 얼굴은 걱정이 되니까 뭐 잘 살고는 있는 건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 건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퇴근하자마자 간식거리를 이것저것 사들고 동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정주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집안에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꼬치꼬치 캐물으면 나만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할 동생을 생각하니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얼굴만 보고 올 심산이어서 딱히 연락도 안 하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오빠,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니, 동호 씨 아직 퇴근 전이지. 얼굴만 보러 온 거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보내. 동호 씨 들어오면 내가 얘기할게. 저녁이라도 먹고 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 때문에 여동생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그냥 얼굴만 보러 온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냐고 온 김에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들어가니까 한창 저녁 준비로 바쁜 시간이어서 괜히 왔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얼굴 언제 보나 싶어가지고요.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살이 쪽 빠졌더라고요. 가뜩이나 뼈대도 얇고 워낙 여리여리한 체형의 동생이었는데 마음고생이 어지간히 심하긴 심했나 보다 싶었죠. 제부의 회사 일을 물어볼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거기로 흘러가게 됐고요. 뭐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다 알겠냐며 조금은 자조적인 태도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괜히 안쓰러워서 저녁 준비라도 돕겠다고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갔을 텐데요. 동생이 그렇게 정 도와주고 싶으면 앞치마라도 메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찌개를 끓이던 게 셔츠로 팍 튀어서 얼룩이 졌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동생은 예전처럼 등짝을 퍽퍽 두들기면서 당장 욕실에 가서 비누칠이라도 대충 하고 오라고 이거 얼룩 한번 지면 잘 안 지워진다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도우려다가 괜히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서 머쓱하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로 들어가서 셔츠에 비누를 대충 벅벅 문대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부가 귀가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걸 얼른 대충 지우고 나가야겠다 싶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너 이제 하다하다 집에 남자까지 들이냐? 이 돈도 다 그놈한테 쓴 거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잘못된 걸 느꼈고 욕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마주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이제 나 출근한 동안 집에 남자까지 불러서 밥 차려 먹이고 둘이 붙어 먹고 그랬어? 어? 야, 너 이거 고지서 똑바로 봐봐. 카드 값이 무려 60만 원이 나왔어. 집에서 할 일 없이 밥이나 차리고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는 기집애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미쳤지, 네가? 제부가 카드 고지서로 보이는 종이를 제 여동생의 얼굴에 집어 던지더니 급기야 여동생한테 손까지 올리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나왔더라도 아마 그 상황을 뜯어 말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부의 손이 올라가는 순간 어린 시절 저희 남매에게 손을 올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남자한테 여동생을 맡긴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급하게 달려들어 몸으로 부딪혀 제부를 밀치고 넘어진 제부의 멱살을 틀어 쥐고 뺨을 세차게 올려 붙였습니다. 동생이 오빠 소리를 내면서 저를 뜯어 말렸지만 이미 눈에 보이는 게 있었겠냐고요. 자빠져 있는 제부의 뺨을 몇 차례나 더 올려 붙였죠. 아니, 형님 오신 줄 모르고. 뭐? 형님 오신 줄 모르고? 그러면 내 앞에서는 내 여동생한테 뻔뻔하게 잘하는 척 연기라도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어디 감히 내 여동생한테 네가 손을 올려? 그깟 60만 원이 뭐라고? 사업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떨 때는 언제고? 내가 사준 집, 내가 사준 혼수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여동생이 한 달에 고작 60만 원 쓰는 거 그거 못 봐서 지금 손을 올린 거야? 너 내가 변호사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너같이 약한 놈한테는 맹수처럼 굴고 강한 놈 앞에서는 약자처럼 구는 한심한 인간들을 청소하려고 된 거야. 지금부터 똑똑히 봐. 내가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제부를 내팽개치고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수석에 여동생을 태우자마자 펑펑 울면서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제부의 손찌검이 시작됐던 건 그리 길지 않았답니다. 동업자와 함께하는 회사에서 제부가 사고를 친 모양이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요 죄목은 횡령과 배임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화풀이가 고스란히 본인에게 오기 시작했답니다. 오빠가 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바람 피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만들려고 툭하면 남자가 생긴 거 아니냐고 생필품을 산 내역밖에 없는 카드값 고지서를 들이밀면서 잡들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그동안 저한테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냐. 속상한 마음에 여동생을 끌어안으니 펑펑 울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변호사 배지 달고 잘 살아보려는 오빠 인생 앞길에 어떻게 내가 죄를 뿌려. 나 시집 보내고 나서 이제 걱정 없다고 행복해하던 오빠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난 정말 오빠한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달랬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이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아무래도 저랑 한 공간에 있으면서 계속 눈치를 볼 동생이 걱정되어 동생에게는 호텔방을 잡아주고 전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도 자지 않고 동생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로펌으로 돌아가 제 사정을 얘기하며 당분간 동생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같으니 휴가를 낼 수 있겠냐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께서는 우리 식구가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로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 뭐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냐고 하면서 대표 변호사들을 다 한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실 거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대표님은 불러 모은 변호사들에게 다 같이 해결해야 할 케이스가 하나 있다면서 저와 동생의 얘기를 했어요. 동료 변호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분노해줬고요.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부터 시작해서 그쪽 공동대표를 만나고 오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단 한 푼의 기여 재산도 인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다들 자기가 수임받은 사건 외에도 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이름을 딴 TF팀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 사이에 전 경찰서장님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동생 일을 좀 신고할 수 있겠냐고요.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로펌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저희 남매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봐오셨던 분이었기에 퇴직한 이후에도 경찰서 쪽의 인맥들을 총동원해 주셨습니다. 뻔뻔하게 아직까지 그 집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긴급 체포를 위해서 경찰들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갔을 때 제부의 모습 가관이었습니다. 의처증인 척 난리를 쳐놓고 정작 본인은 여동생이 없는 저희 집에서 술집에서 나온 여자를 끼고 있다가 경찰들의 강제 개방에 화들짝 놀라 대충 옷으로 몸을 가리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형님하고 소리쳤어요. 누가 네 형님이야? 내 여동생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범 무서운 거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지? 이제 시작이야. 어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경찰뿐이게요. 몇 명의 변호사까지 제부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들이닥친 모습을 보면서 혼비백산이 돼서 팬티만 걸쳐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그놈 아래를 구둣발로 꾹 밟아줬습니다. 경찰들한테 속옷바람으로 질질 끌려가는 제부의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담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죠. 재판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여동생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승소율 높은 대형 로펌이 붙었겠다. 그쪽 공동대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어 아마 조만간 더 신나는 결과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라도 댓글로 재판 결과 남겨놓을게요. 제부가 아니더라도 저도 그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며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날씨가 참 많이 덥죠.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복, 중복이 있는 듯 하고요. 다들 때에 맞춰서 건강한 음식들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몸보신하는 날 중 하나지만 제게는 복날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사건이 떠올라 참으로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곤 하죠. 복날에 얽힌 기가 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아들 부잣집에 시집을 간 여자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네요. 지금은 40줄에 접어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소개를 보면 짐작하셨겠지만 제 시집은 아들만 무려 넷인 집입니다. 그리고 전 그 집의 둘째와 결혼을 했고요. 아들만 넷이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워낙 아들 자부심이 심한 분들이셨어요. 딸이 살림 미천이라고 하지만 자고로 집안의 아들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일어선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었죠. 남편의 형제들은 무난한 편이었고요. 다들 서글서글한 인상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탈하게 저에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들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그 기세가 어찌나 만만치 않은지. 그때는 막내 서방님이 결혼을 하기 전이라 형님과 동서가 둘이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괜히 온몸이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 시댁 명절을 치르던 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며칠 밤을 같이 보내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시댁의 사형제는 서열이 무척 확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이나 바로 위 시아주버님은 체격도 워낙 왜소하시고 말이 없으셔서 있는 듯 없는 듯 점잖은 선비 같은 타입이었고 남편은 그런 형과 아버님을 대신해 아래 세 동생들을 꽉 잡고 기강을 다지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달랐어요. 기가 아주 세 보이는 것이 일단 남편들을 휘어잡고 사는 것 같았고요. 집안에서도 꽤나 크게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었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워낙 대장부이신 스타일이어서 그런 동서들과 은근히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죠. 당시 큰형님은 저보다 한 살 어렸는데 동서는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손윗 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랫 동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사이엔 처음부터 묘한 기운이 흘렀죠. 동서 왔어? 첫 명절이라 긴장되겠네. 내가 이 집안 큰 며느리인 건 알지? 동서보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형님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어머, 큰형님이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네. 맞네요. 집안에 아무래도 이런 호칭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 형님 반갑습니다. 저는 막내로서 형님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게 되는 기싸움이랄까요? 그런 게 간혹 있었는데 은근히 형님은 저를 견제하며 저에게 어른 대접받기를 원했고 동서는 그런 형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본인도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앞서 말했듯이 저희 남편이 워낙 생활력도 강하고 남들을 나서서 이끄는 타입이다 보니까 형제들은 시아버지보단 그리고 큰이 형보다는 둘째인 남편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서들은 제가 그런 남편을 등에 업고 자기들까지 확 휘어잡아 버릴까봐 저를 무척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은 형을 제치고 나서서 집안의 온갖 잡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인 명절날 밤이었어요. 다들 술 한 잔씩 기울이다가 많이들 취했는데 남편이 셋째를 끌고 나가서 죽사발을 만들어버린 사건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뭐? 또 뭐를 해? 그래, 네가 지금까지 주식으로 말아먹은 돈이 대체 얼마냐? 근데 또 주식을 하겠다고?
네 돈만 말아먹는 거라면 내 더 이상 말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엄마한테 몰래 손을 벌려? 오늘 그놈의 손모가지를 내가 잘라버리고 말 거니까 왼손은 여기저기 손 못 벌리게 만들고 오른손은 그놈의 주식인지 뭔지 절대 얼씬도 못하게 다 절단을 내줄 테니까 너 이 자식 이리 안 와? 안 와? 벼랑간 큰 소동이 일어났고 이윽고 들려온 남편의 큰 성질과 욕설에 다들 너무나 놀랐지만 제일 충격받은 건 저였습니다. 연애 때나 결혼하고 난 이후로나 저에겐 무척이나 자상하기만 한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정말 처음 본 것이었어요.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셋째가 그렇게 돈 사고를 치는 타입인 모양이었어요. 특히 주식, 그 주식이 문제였는데 왜 도박보다 무서운 것이 주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회 초년생 때 뭣도 모르고 투자했던 주식이 크게 대박이 나서 그때 돈 쓰는 맛을 좀 본 모양인데 문제는 그 후로 손을 대는 족족 쪽박을 차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본인 재산만 남의 입에 털어나오면 그만인데 셋째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 애교를 떨어대면 시어머니는 돈을 못 주고는 못 빼기는 모양이더라고요. 딸 부잣집 셋째는 얼굴도 안 보고 간다는 말이 아들 부잣집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제 보기에도 제일 멀끔하게 생긴 얼굴에 늘 무뚝뚝하고 까칠하게 구는 아들들 중에서 그나마 딸처럼 평소에는 부모님에게 애교스럽게 구는 일이 많아 시어머니가 유독 셋째를 예뻐하신다나요? 아무튼 남편은 평소에도 그런 셋째와 셋째만 감싸고 두는 어머니를 참 못마땅해 했고 그런 일의 근원인 셋째에게 큰 불벼락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편에게 향하는 불만과 화살이 괜시리 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셋째를 데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어찌어찌 수습하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 준비를 도우려고 주방에 나갔더니 이미 재료 손질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며 동서들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 저에게 아주 냉랭하게 구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 다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제가 너무 늦게 나왔나 봐요. 어제 분명히 아침 6시부터 준비한다고 했잖아. 알람도 안 맞춰놓은 거야? 피곤해서 늦잠을 자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야. 어제는 둘째 아주버님께서 그리 난리를 치시는 탓에 저도 한숨 못 잤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체면이 있지. 새로운 형수님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니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신세가 참 처량하고 불쌍해서 밤새 위로해 주느라 그것 때문에도 잠을 못 잤어요. 아, 늦게 일어난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동서, 어제 나도 남편한테 자초지종 물어보니까 셋째 서방님이 그동안 돈 사고 워낙 많이 치시고 이번에도 큰 돈을 또 탕진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누가 틀린 말을 하면 꼭 바로 잡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랄까요? 그 성격 탓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재수 없다는 놀림도 많이 받곤 했었는데 동서가 저렇게 남편을 공격하고 나오니까 저도 발끈해서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말을 뚝 끊으시면서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해라. 셋째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 아무리 그래도 세 사람이 왔는데 그런 꼴을 보이다니. 나 역시 잠 한숨도 자질 못했어. 그런 시어머니보다 늦잠을 자다니. 어제 그런 사달이 났으면 네가 제일 먼저 나와서 식구들 안색을 살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남편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앞으로 조심해라. 다짜고짜 엄한 저에게 화풀이인지 너무 억울하고 당황해서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다니까요. 더군다나 아침 6시에 준비를 하기로 한 건 맞지만 제가 나간 건 고작 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뭘 그렇게 늦잠을 잔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죠. 난 당신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는 게 자주 있는 일이야?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근데 셋째 걔가 좋은 말로 하면 절대 말을 안 듣는 애야.
근데 당신도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 그렇게 세게 나가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버지나 형이나 걔가 유들유들 능청스럽게 굴면 절대 못 당한다고. 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는 거야. 그래도 동서들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하는 눈치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도 자기네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됐으니까 의견 정도는 내도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어제처럼 심하게 나서거나 그러지 말아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리 섹시 말을 최고로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 알겠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렇게 남편이 저를 달래줘서 그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동서들은 그 이후로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다 있는 앞에서 자기네 역성을 들어줬다고 의기양양해진 것인지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수모를 저에게 갚아주기 위함인지 저를 볼 때마다 무시하거나 따돌리기 시작했다니까요. 무엇보다도 그 형님은 본인 내외가 집안의 첫째인데 자꾸 저희 남편인 둘째가 사사건건 나서서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하는 것에 무척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정해야 하는 집안일 같은 건 꼭 자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조용히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 회방을 놓거나 지적질을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어디 두목이라도 된 양 때마다 나서서 전두주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죠. 예를 들면 김장철이 되면 동서들은 일제히 형님에게 전화를 드려 언제쯤 김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올해는 몇 포기를 해야 할지 상의를 드려야 하는 게 그 집안의 법칙이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손수 김장을 해먹는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김장을 한다고 해도 그냥 언제 하자는 날짜에 맞춰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다급하게 형님이 노발대발 너무 화가 나셔서 대신 전화했다고 운을 띄우는 거예요. 형님, 저예요. 바쁘세요? 아니, 큰형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전화를 드렸죠. 형님, 벌써 다음 달에 김장철인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우리는 언제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속편하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원래 형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이런 행사들을 살뜰히 뒷받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철이 다가오면 형님이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실 수 있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상세히 의논을 드려야 돼요. 아니, 어차피 형님이 다 결정하고 통보하시는 거 아니야? 여지껏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붙이시겠어요. 저희도 나름 대가족이라면 대가족인데 하여튼 큰형님께서는 늘 이런 대소사를 혼자 결정하시기에 고심이 참 많으시고 그래서 형님한테 이번에 특히 무척 섭섭하고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으니까 전화 한번 드리세요. 알겠어.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잔뜩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어요? 동서, 내가 윗사람으로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참 많아. 동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 어떻게 보면 집안 행사도 살면서 치러야 하는 큰 일들 중 하나인데 혼자만 편하자고 쏙 빠져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네. 이번 김장은 늘 하던 대로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동서는 그날 늦지 않게나 와. 저녁 6시에들 모여서 시작할 테니까 그리 알라고. 참 큰형님도 못된 게요.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걸 뻔히 알면서 늘 이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잡더라니까요. 웬만한 직장인들 평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정시에 퇴근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가봤자 6시에 도착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렇게 그 시간을 못 맞추면 또 그것 가지고선 이제 갖은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따지고 보면 동서들은 고졸로 전업주부인데 저만 대학을 나와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동서들의 배알이 뒤틀려 저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동서, 오늘도 늦었네? 하여튼 직장 다닌다는 유세를 은근히 낸다니까. 그런데 내가 듣기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그만두면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서 계속 일을 다니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 동서 말로만 따지면 우리는 뭐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게 없어서 여기 와서 쎄 빠지게 일하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회사에 휴가를 내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 있으면 꼭 약속한 시간에 왔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형님. 저도 오늘 양해 말씀 다 드려놨는데 갑자기 급한 회의가 생겨서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동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얼른 나가서들 쉬고 계세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동서들은 어머님과 방에서 수다를 떨거나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동서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죠. 시댁 부엌에서의 일은 어떻게 나눠서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과 큰형님이 시장을 봐오면 셋째까지 합세해서 셋이 오손도손 전을 부치거나 간을 보고 저는 무슨 주방에 취직한 막내 마냥 식재료 다듬으랴 설거지하랴 온갖 손이 많이 가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그러나 티는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잡일만 하고 있었더랬죠. 그렇게 시집살이보다 더 치사스럽고 고되다는 동서살이를 종종 겪던 어느 날 저는 시댁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글쎄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큰형님이 결혼 전 남편과 선을 봐서 맺어질 뻔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첫째가 우리 둘째랑 맺어질 뻔했는데 예, 그 얘기 너도 알고 있지? 너무도 놀란 제 표정을 보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지금껏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아차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 몰랐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네. 아유, 얘 미안하다. 아범한테는 내가 말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근데 뭐 다 지나간 일이고 별로 숨길 만한 일도 아니야. 놀란 마음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글쎄 형님네 집이 지역에서 나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큰 사위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며 시댁에 선자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아들 넷이 모두 미혼이었는데 형님네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사위를 찾다 보니 대장부 성격인 저희 남편 앞으로 선자리가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성까지는 보긴 봤고 형님은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기도 했지만 남편이 영 마음이 동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 혼인까지 가진 못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형님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결국 돌아 저희 남편이 아닌 형과 결혼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전 형님이 초혼이 아닌 재혼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 형님이 제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처음 시집을 갔을 때부터 그리 까탈스럽게 굴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라는 자격지심도 있었겠죠. 그리고 형님네 집안에서는 아주버님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탐탁치 않아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유부단하고 내성적인 아주버님은 아무래도 큰 사업을 물려주기 어려워서 저희 남편을 떠올리며 못내 아쉬운 입맛을 쩝쩝 다시는 눈치라고 했어요. 소갈머리 없는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한답시고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까지 저에게 다 떠벌리고 만 거죠. 그때 이후로 저는 형님이 저희 남편을 대할 때 유심히 지켜보게 됐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몰랐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형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이상하게 색안경이 껴지더라고요. 형님은 은근히 살림 솜씨며 음식 솜씨를 큰 아주버님보담도 저희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서방님, 여기 와서 이 나물간 좀 봐주세요. 아우, 제가 무치긴 했는데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부엌으로 불러들여서 손수 음식을 입에 넣어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니까요. 저 역시 당하고 있을 성격은 아니어서 형님에게 직설적으로 따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글쎄 형님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시내에 나갔다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내서 넷이서 무슨 한 식구라도 되는 마냥 패밀리 레스토랑을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오늘 갑자기 형수님이 연락이 와서 맛있는 걸 사달라고 조르는 거야.
안 그래도 바쁜 날이었는데, 귀찮아서 거절할까 하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나왔다길래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밥을 먹고 왔잖아. 식당도 비싼 데로 가자고. 밥값도 많이 나오고. 애들한테 예상치 못하게 용돈까지 쥐어보냈다니까. 나 오늘 완전히 개털됐어. 전 참 어이가 없었어요. 막말로 형수와 서방님 사이라면 남남이라고 해야 될 법한 사이인데 어디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뭘 사달라, 용돈을 내달라. 남의 남편을 서방노로 시키나요? 마침 그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전 공개적으로 형님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형님, 저번에 저희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맛있는 밥 사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주버님도 들으셨죠? 이희가 그때 너무 바쁜 날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 진땀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당신 언제 그랬어? 아니, 나를 부르지. 왜 바쁜 사람을 오라 가라 해. 내가 다 미안하네요. 죄송하게 됐어요. 야, 미안하다, 둘째야.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렇게 또 별일 아닌 날도 만나면 좋죠, 뭐. 그런데 형님, 앞으로는 그런 만난 거 드시고 싶으시면 저에게도 좀 연락을 주세요. 저도 조카들도 예쁘고 형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솔직히 대면대면한 형수 도련님 사이에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 여자들끼리 만나서 친목 다지는 게 모양새도 좋고 이래저래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첫째 네가 괜한 짓을 하고 돌아다녔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 앞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사람들이라는 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겠니? 애들까지 데리고 그렇게 말 나오는 행동하고 다니면 못 써. 큰형님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얼굴이 아주 빨개졌어요.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얘기를 하더군요. 네, 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동서, 그래. 마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셋째랑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도 가고 쇼핑도 가고 그러거든? 내가 동서는 워낙 깔끔을 떨어서 별로 안 좋아할 줄 알고 그간 초대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네. 앞으로 매주 참석하도록 해. 그렇게 저는 큰형님과 동서 모임에 껴들게 됐습니다. 맞벌이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고단하잖아요. 어떻게든 회사 일이 없는 날이면 푹 쉬고 싶은데 제가 가족들 앞에서 질러놓은 말도 있고 또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악 나갔다면 또 직장 다니는 유세 부린다는 험담을 할 것이 뻔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싸움을 해가며 서로에게 날을 세우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다 싶어서 조금이나마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쇼핑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같이 다니면서 지켜보니까 형님 씀씀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백화점의 큰 명품관에 들러서 몇백만 원씩 하는 가방을 고민도 하지 않고 턱턱 사고 화장품도 몇십만 원씩 하는 걸 세트로다가 식재료도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트가 진짜 비싸거든요. 거기서 과일이며 야채며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장만하더라고요. 큰형님이야 원래 집안에 원체 사업하는 집안이라 원래 부유하게 이것저것 사들이며 자라왔겠지만 썩 그런 형편도 아닌 셋째는 그런 형님을 따라다니며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는 듯 싶었습니다. 생전 제 돈으로는 사 먹을 것 같지 않은 수입 과일을 얻어먹기도 하고 형님 곁에서 화장품 명품 샘플을 잔뜩 얻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비싼 가방도 가뭄에 콩나듯 하긴 하지만 선물로 몇 차례 사준 적이 있는가 봅니다. 저요? 워낙 누군가에게 살살거리는 성격도 못 되는 데다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는 것이 저에게 과시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저도 배알이 꼴려 전혀 부러운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제 성격 자체도 명품이니 고가의 화장품이니 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중요한 자리에 들고 나가려고 사둔 명품 가방도 동서들을 만날 땐 들고 가지 않았고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차림 그대로 수수하게 나갔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재미있었습니다. 동서는 참 오늘도 어디 조문이라도 하러 다녀온 사람 같다. 사람이 왜 이렇게 촌스럽고 칙칙해?
이런데 올 땐 좀 화사하게 명품도 좀 들어줘야 예의야. 백화점 점원에 대한 예의, 그리고 같이 다니는 우리에 대한 예의. 배웠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제가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고 신경을 못 썼네요, 형님. 아시다시피 요새 김영란법이다 뭐다 공무원이 비싼 백으로 치장하고 다니면 민원 넣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아우, 형님, 큰형님이 농담하신 거잖아요. 여기 직원 언니 듣기 기분 좋으라고. 직원 언니가 우리 딱 들어오는데 셋 다 여기서 명품 가방 깔 맞춰서 메고 들어가면 직원들로서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퇴근길이라서 깜빡 신경 못 썼으면 이참에 여기서 가방 하나 사서 매출도 올려줄 수 있고, 그러는 김에 저도 하나 선물해 주실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렇게 속물 같은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피부과에는 어찌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지. 큰형님이나 동서나 얼굴에 보톡스며 이것저것 시술이며 열심히 주사바늘 찔러가며 관리를 한 탓에 누가 봐도 그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돈 들인 티가 나는 외모긴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도 과한 나머지 둘이 보면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원래 얼굴은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이 이마며 광대며 입술이 울룩불룩한, 가끔 쳐다보는 제 얼굴이 다 아플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얼굴들로 돌아다니곤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동서는 진짜 보톡스 이제부터라도 맞아야 돼. 벌써 얼굴이 빈 티가 나잖아. 여기 볼 움푹 패인 것 좀 봐. 아, 내가 회원권 끊어줄 테니까 그냥 와서 내 이름만 대고 맞아. 여자는 늙어도 여자, 최대한 가꿀 수 있는 만큼 가꿔야지. 안 그래? 어쩜 큰형님은 저랑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세요? 이심전심이 따로 없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뜯어먹고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구나 저희 남편이 워낙 잘생기고 동안이라 열심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준다니까요. 아, 근데 형님, 그 큰형님께서 달아두시는 회원권 저도 같이 쓰는 거니까 너무 자주 많이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둘이 죽이 척척 맞아서 제가 아무리 백날 나가봤자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몸소 깨닫고 서서히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도 워낙 저와는 다니는 재미가 없는지 더는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하나 다행인 건 그렇게 몇 번 몰려다니니 그래도 제법 친해지긴 한 모양인지 전처럼 만날 때마다 가시를 잔뜩 세우고 기싸움을 하자고 달려드는 일은 제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 아들 부잣집의 둘째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서 그럭저럭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제법 형님이나 동서에게 요도리 있게 외모 칭찬도 하고 너스레를 떨며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하우도 생기게 됐고요. 그렇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각자 낳은 자식들이 커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님네 애들은 참 버릇이 없거든요. 형님이 재혼을 하면서 데려온 전 남편 아이라 그런지 큰애는 기죽지 말라고 데려오냐오냐 키운 듯 했고 둘째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그래도 본인 핏줄로 나온 첫 손주여서 그런지 또 둘째는 둘째대로 오냐오냐 키운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씩이나 되는 애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시켜주거나 동영상을 틀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 투정도 어찌나 심한지 뭐 맛이 없다, 뭐를 이렇게 손질해 달라 타박은 많으면서 먹기는 또 엄청나게 잘 먹어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원래부터 저와 남편이 식사 예절을 중요시 여겨서 어렸을 때부터 똑소리 나게 교육을 시켜뒀거든요. 애들이 식사 시간에는 얌전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휴대전화, 만화 같은 건 애초에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게 자기 자식들이랑 비교되니까 못마땅한지 꼭 한마디씩을 보태더라고요. 애들을 애들답게 키워야지. 벌써부터 얼마나 윽박을 질러서 키우면 애들이 이렇게 잔뜩 주눅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형님,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밥을 조용히 먹어요. 식사 예절 잘 배운 거죠. 어디 식당에 가도 종업원 분들이 너무 착하다고 칭찬들 많이 해주세요. 요즘 이런 애들 많이 없다고요.
원래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지금 동서 되게 잘난 척하면서 은근히 우리 애들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놈의 밥이란 게 뭔지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꼭 다 같이 둘러 모여 앉아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 꼭 한 명씩 서러워지는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저 역시 밥 먹은 것 때문에 시댁에서 서러웠던 적이 참 많았어요. 시댁 식구들이요, 밥을 엄청나게 빨리 먹습니다. 막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 마냥 숨도 안 쉬고 밥이며 반찬을 물처럼 마시는데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이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은 제가 이제 두 숟가락 뜰라 치면 빈 공기를 박박 긁고 있는 사람인걸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밥을 빨리 먹는 편이었는데 다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은근슬쩍 남자들을 하나둘 자리를 뜨고 동서들은 하나둘 반찬 그릇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찬 먹을 거야? 이 그릇은 치워도 되지? 형님, 그러지 말고 여기 접시에다가 남은 반찬을 싹 모아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보면 저는 무슨 개밥처럼 남은 반찬을 한데 모아서 동양밥처럼 먹는 거나 아니면 달랑 김치에 국만 두고 밥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빨리 좀 먹어라. 아유, 언제까지 먹을래? 너는 내가 말을 안 하면 아침까지도 먹겠다. 이제 곧 막내 결혼하면 새 동서도 생길 텐데, 그때도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여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시댁 말에는 방부제가 있다는 말도 있죠. 시댁에서 막말한 거, 서운한 거 평생 생각나잖아요. 언제는 어머님이 밥 먹는 저를 두고 이런 말도 한 적 있다니까요. 예, 너 이번에 치과에 갔더니 충치 치료 비용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며? 비싼 일을 해넣어서 그런지 밥도 잘 넘어가는 모양이구나. 근데 나 때나 네 형님들 때나 결혼 전에 치과 같은 데를 다녀와서 다 내 돈으로 치료하고 시집 오는 건데. 너는 결혼 전에 치과 한번 안 가봤니? 왜 세탁기 냉장고도 한번 샀다가 문제 생기면 공짜로 수리를 해주잖아. 너도 너희 엄마한테 말해서 치과 간 돈 100만 원 AS 좀 해달라고 해라. 이러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귓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늘 자리가 편안하지 않고 저도 참지 못하고 발끈해서 대드는 일이 많아졌죠. 남편이요? 남편은 어찌나 성질이 칼 같은지 셋째한테 뭐라 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형님에게 대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곤 했어요. 여자들 일에 안 끼어들고 싶지만 내 서열은 무척 중시하는 사람인 거 알지? 형님네 애는 절대 대들지 말라고. 그래야 집안 기강이 잡히는 거야. 셋째네도 그렇고 앞으로 넷째네도 들어올 텐데 자기가 그런 모습 보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야. 손이 똥서 만만하게 대해도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꼴이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말도 그렇고 저희 막내 도련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제 곧 저는 막내 동서를 보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설레기보단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새로운 사람이랑은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보니까 나이가 많이 어려 보이던데 막내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내 동서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사람이 요새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참 싹싹하고 정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당돌한 구석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 20대 시절의 젊고 패기 넘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달까요? 막내 동서까지 시집을 오고 저희 아들 부잣집에서는 드디어 며느리도 4명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동서들이 저만 빼고 삼계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심지어 막내도 데려가서 먹었으면서 저에게는 연락 한 번 안 준 거 있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인 날 저는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번 복날 때 저만 빼놓고 삼계탕 먹으러 가셨다면서요?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형님. 왜 저에게만 연락 한 번 안 주셨어요?
동서 웃긴다. 우리는 급이 다르잖아, 급이.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지금도 기억나는 건 때마침 시부모님과 남편이 외출한 틈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소 저를 뜯어 말리던 남편도 없겠다. 저도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먹고 있던 밥상을 와장창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제가 무슨 급인지 아시고요? 뭐? 네가 무슨 급인데? 그리고 내가 명색이 네 손윗 사람인데 그 비웃음이며 태도가 그게 뭐야? 너 뭐 되기라도 해? 저는 참지 못하고 제 정체를 밝혀버렸고 형님은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조용히 좀 얘기해. 네 목청만 크냐? 나도 너한테 지지 않아.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너네 집이 돈 좀 있는 집안이야? 그 돈 내가 씨가 마르게 해줄까? 뭐?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집안까지 들먹여? 너 진짜 매운맛 한번 볼래? 너네 아버지가 매년 명절마다 설설 기는 이 지역 삼선 국회의원 알지? 그게 내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너네 아버지 사업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외손녀인 나를 이렇게 하대해? 내가 우리 할아버지처럼 넓은 마음으로 너를 품어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삼선까지 지낸 국회의원이세요. 집안 대대로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희 집에서는 못 되어봐야 의사, 변호사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쪽같이 속였냐고요? 사실 그런 큼지막한 활동을 하셨던 건 저희 친가가 아니라 외가였던 터라 저는 그렇게 큰 덕을 볼 일이 많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는 그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자격지심처럼 느껴지는 일이 많았어서 엄마와의 불화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장인어른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냥 남자 대 여자로서 당당하게 엄마에게 인정받고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엄마의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숨길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사실이었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늘 무력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만큼은 그런 외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버지가 혼주이자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치르고자 하셨고요. 그에 따라 외할아버지나 엄마 집안에 대한 존재는 숨기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외할아버지는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시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지만 저에게 당부를 하셨죠. 너의 아버지 평생 소원이라니 내 정체를 밝히진 않겠다만 이 할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오거라. 내 알아보니까 너네 집안에 큰 형님이라는 여자 있지? 그 여자네 집안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내 덕을 본 일이 참 많다. 외국에서 목재 수입을 해외 들여오는 일인데 가끔 들여와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아직 허가가 안 된 사안을 시일이 급한지 빨리 좀 일정을 당겨달라며 애원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내가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양이 딱해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아직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선물을 짊어지고 와서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 내가 알아보니 너네 시댁 자체가 큰 흠집은 없다만 그 큰형님이라는 여자가 인상도 안 좋고 기운도 안 좋은 것이 영 깨름직해. 그 여자가 문제 일으킨다면 언제든지 내게 달려오거라. 그렇게 저는 큰형님네 집안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 수 있는 할아버지가 끔찍하게 아끼는 손녀였고 이를 알게 된 이상 큰형님은 저에게 넙죽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섭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제가 감히 몰라보고 이렇게 큰 결례를 저질렀어요. 삼성까지 지냈다는 국회의원이 동서 할아버님이었다니. 나도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 인사도 드리고 몇 번 뵌 적 있어요. 정말 호랑이 같은 분이셨는데 제발 그동안 쌓은 정이라도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안 쓰던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비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 와중에 셋째는 벌벌 떨면서 바닥을 기며 깨진 그릇과 흩어진 반찬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왜 겁이 안 났겠어요. 자기한테 하늘과 같은 큰형님도 저렇게 울면서 싹싹 빌 만큼 대단한 집안의 외손녀가 저라는데 그렇게 바닥을 기면서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을 곱씹어보곤 두 눈을 질끈 감는 걸 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과하시니까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형님과 동서 둘이 그렇게 오징어 씹듯이 저를 씹어대던 일은 그만 멈춰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뿐입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은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깨진 밥상과 그릇을 다 치우고 나니 들어와 아무 영문도 몰랐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지만 원래도 저희끼리 있을 땐 화기애애한 편은 아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죠. 막상 제 정체를 밝힌 이상 그동안 당한 건 살뜰히 갚아줘야겠죠? 저는 시댁 식구들 몰래 큰형님과 동서를 제 심부름꾼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세탁소에서 찾아올 옷이 한 보따리인데 혹시 저 대신 찾아서 집에 갖다 놔줄 수 있어요? 들르는 김에 저희 집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먹었던 반찬 중에 맛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것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은근히 손 많이 가는 반찬 덜어달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몰래 가져다가 냉장고 좀 채워주세요. 그래, 그래. 바쁜 사람 대신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지. 알았어. 내가 얼른 가서 싹 준비해 놓을게. 어머님 반찬 몰래 훔쳐오는 거 고생 좀 하겠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그런 호강이 따로 없어요. 집은 호텔처럼 번쩍번쩍하고 냉장고에는 맛있는 반찬들이 한가득에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좋아하더라니까요. 당신 요즘 나 몰래 뭐 보약이라도 먹어? 집이 너무 깨끗하고 음식들도 다 이게 뭐야? 보약은 아니고 남 모르는 비결이라는 게 있긴 있죠. 어느 날은 갓 담근 겉절이가 먹고 싶어지면 형님에게 전화 한 통만 걸면 뚝딱이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가져다 주신 김치가 다 쉬어 꼬부라졌던데 그거 형님이 다시 가져가셔서 지져 먹으시든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저는 겉절이 한 통만 담궈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래. 쉬어 꼬부라진 김치는 동서는 먹으면 큰일 나지. 내가 치울게 걱정 마. 겉절이도 담그는 김에 배추랑 열무랑 깍두기랑 이것저것 해다가 놓을게. 괜찮지? 셋째요. 셋째는 제가 부려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던걸요. 형님, 쇼핑 가신다는 말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왔어요. 오늘은 뭐 사시게요? 전 형님이 참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있는 분께서 검소하기까지 하시니 정말 형님도 나중에 국회의원 같은 거 나가시면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도 마. 우리 모두 외할아버지에 대한 건 비밀로 하기로 한 거 잊었어? 아우 참, 아우 요놈의 주둥이. 말이 또 헛나왔네요.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어디서 주워 먹을 것 없나 시골주의처럼 제 주위를 맴도는 것이 셋째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그간 제가 당했던 일들과 큰형님과 셋째가 했던 만행들을 듣고서는 같이 크게 분노해줬어요. 아니, 형님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저라면 단 하루도 못 참고 내 외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밝히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저는 막내 동서와 의기투합했고 저는 막내 동서와 도련님에 관한 일이라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집을 살 때 셋째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로 가게끔 돈을 보태주기도 했고 막내도 목재 사업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일 배우기 좋은 사업체에 취업을 알아봐 주시고 했고요. 그러나 형님과 동서는 그런 막내 동서를 엄청나게 질투하면서도 제 남편들을 엄청 닥달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큰 형님은 아주버님을 쫓아다니면서 뒤통수에 대고 당신은 남자가 돼서 왜 그렇게 배포도 작고 간도 작아요?
둘째 서방님은 워낙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에 셋째 서방님은 도박이라고 할지언정 주식이라도 질러볼 용기라도 있습니다. 넷째는 요새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줄 아세요? 그러다간 우리 아버지 회사도 금방 잡아먹을 기세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허울 좋은 허수아비처럼 언제까지 허송세월할 거예요? 이렇게 잔소리에 타박을 늘어놓는다고 했고 셋째는 서방님의 팔을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며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도 둘째 형님한테 가서 어디 돈 되는 일자리 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요. 네? 그놈의 주식인지 뭔지는 이제 신경 끄고 우리도 얼른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막내 동선의 아파트 근처만 지나가도 부하가 치민다고요. 이렇게 애원을 하기도 하고 막 조르기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과 셋째 동서의 질투심이 막내에게 화살로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댁 집안에 큰 제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글쎄 제가 늦게 도착해보니 이 둘이서 막내를 불러다가 저에게 하던 것처럼 온갖 잔소리를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었던 거죠. 형님, 저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들은 아까부터 쉬셨으니까 이제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어머, 너 셋째랑 같이 다니더니 나쁜 물 아주 많이 들었구나. 어디서 하극상이야? 어디 큰형님한테 부엌 일을 시키기를 시켜, 감히? 그러게요, 형님. 제가 책임지고 단단히 버릇 고쳐둘게요. 야, 너 나와봐. 그게 힘들면 저기 광에 가서 이불이나 싹 꺼내와. 그리고 다 발로 밟아서 빨아놔. 아무래도 새로 손님들 오시면 깨끗한 이불 드려야 하니까 얼른 가져와, 얼른. 아니, 지금 이불을 빨면 마르기나 한대요. 당장 장만해야 할 제사 음식도 산더미인데 갑자기 이불을 잔뜩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지금 저 골탕 먹이시는 거죠? 저 이런 대접은 안 받겠습니다. 막내 동서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서자 갑자기 큰형님이 달려나와서 막내 동서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아무리 큰형님이 아나무인이긴 했어도 이렇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건 처음이어서 다들 순간 얼음이 됐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뺨을 한 대 세 개 얻어맞은 막내 동서가 그대로 자기 남편한테 달려가서 이번에는 자기 남편 뺨을 두 대나 세 개 연달아 때려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경악할 만한 광경에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뺨을 맞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되다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뺨을 때려? 억울한 듯 양뺨을 부여잡고 소리치는 막내 서방님에게 동서는 말했습니다. 왜 내가 억울하게 맞았는데 자기는 멀뚱히 보고만 서 있어? 그게 제일 나빠. 그래서 몇 대 때려줬다. 왜?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이 생판 남에게 맞는 것 보니까 가슴 찢어지시죠? 근데 막내 아들 뺨 친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나 다름없어요. 형님이 제 뺨을 때리지 않으셨어도 막내 아드님이 맞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제 부모님이 아셔도 정말 피눈물 날 일입니다. 본인들 딸이 이렇게 시댁에서 뺨이나 맞았다는 걸 아시기라도 하면 저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똑부러지게 시한폭탄 같은 말을 마구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는 동서를 따라 막내 서방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나랑 같이 가. 엄마, 아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막내 서방님 내외가 집에 가버리고 집안은 정말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본 건 있으신지 머리에 흰 천을 쌓아매고 누워버리셨고 아버님도 속상하신지 연신 줄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평생 하극상이라고는 끔찍하게 여겼던 남편도 이번 사난만큼은 어이가 없는지 형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손찌검이라뇨.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런 대접 참고나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야 착하디 착한 사람이라 그동안 참고 살았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겁니다. 제 와이프에게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거고요.
형수는 퍽 억울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고만 살아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 자기도 당한 게 있다고 털어놓고 싶었는지 몇 번 입을 달싹거리긴 했지만 결국 털어놓지는 못하더군요. 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날 박는 대로 동서에게도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게 둘 순 없죠. 전 다음날 큰형님을 불러 막내 도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제가 봐도 어젠 정말 심했어요. 그 일로 어제 동선에 밤새 싸우고 사안에 못산을 하는 것 같은데. 아시죠? 제가 막내 도련님과 막내 동서에게 투자한 건 많은 거. 저도 이제 형님 대접 받고 살려는 찰나에 아주 잿가루를 뿌리시네요. 그 둘이 이혼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셔서 무릎을 꿇고라도 비신 다음에 동서 마음 돌려놔 주세요. 그렇게 형님을 끌고 막내네 집으로 갔고 형님은 막내를 보자마자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었어요.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화 풀린다면 내 뺨도 똑같이 한 대 때려도 좋아. 아니요. 저는 그런 상스러운 짓 안 해요. 용서할지 안 할지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피곤하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니야. 나 용서받기 전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그냥 내가 내 뺨을 이렇게 칠게, 어? 이러면 마음이 좀 풀리겠어? 큰형님은 급기야 짝짝 소리가 나게 제 뺨을 때려가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않을 재간이 있겠어요. 사실 밤새 서방님이 울고 불고 각서까지 쓰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막내 동서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려 있었던 상태였다고 해요. 자기도 시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건 좀 과했나 싶은 후회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막내 동서는 못 이기는 척 큰형님을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 둘째, 넷째들의 전성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큰형님과 셋째는 여전히 저희를 보면 그렇게 기가 죽어서 고된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서 치러내곤 있습니다. 저희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죠. 그 일로 시어머니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오로지 저희 두 며느리만을 예뻐하고 감싸고 노신답니다. 막내 동서에게 여전히 억하심정이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어쩌겠어요. 제가 그리 끔찍히 예뻐하고 감싸고 두는 게 막내 동서인걸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결국 저희 외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시고 제 말이 법인 것처럼 따르고 계신답니다. 자, 이제 저는 아들 부잣집의 주축으로서 이 한 집안을 힘껏 이끌어가 보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그 복날의 사건은 저에게 커다란 복을 안겨다 준 것이기에 저는 그날은 제 인생의 복날로 기억하기로 했답니다.